사라진 미스터리의 발견. 2019년 6월 인천시 부평구의 평범한 아파트 단지. 이른 여름의 더위가 서서히 찾아오던 무렵이었다. 이곳 5층의 한 가정집에서 교양 있고 반듯한 중학교 교사 김지숙 49세과 그의 외아들 명문대 재학생 김민재 22세가 기묘하게 사라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김지숙은 인천의 오래된 명문 중학교에서 오랜 기간 국어를 가르쳐온 모범교사였다. 학부모와 동료 교사들 사이에서 신뢰가 두터웠고 평소 무례한 일이 전혀 없었다. 그녀의 아들 김민재는 서울의 한 명문 사립대학교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던 학생으로 성적이 우수하고 조용한 모범생으로도 유명했다. 어머니와 아들은 늘 정숙히 살았고 동네에서도 특별한 두각을 나타내는 가족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모든 평온이 갑작스레 깨어지기 시작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침 일찍 출근한 김지숙은 그날 오후 학교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처음엔 동료 교사와 교장도 단순한 건강 문제라고 여겼으나 이튿날에도 그녀의 연락 두절이 계속되자 걱정이 퍼지기 시작했다. 동시에 동네 이웃들도 몇 날 며칠간 집에서 인기척이 없다는 사실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몇 주가 지난 뒤 급기야 학교로 사직서 이메일이 급박하게 도착했다. 아들이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아 부득이하게 곧 출국해야 하니 모자가 함께 떠난다는 내용, 그리고 일신상의 사유로 더 이상 출근이 어렵다는 형식적인 문장만이 남아 있었다. 해당 이메일은 김지숙이 없이 반드시 직접 쓸 수밖에 없는 부분까지 아주 정교하게 작성되어 있었기에 누구든 최초로 의심하지 않았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김지숙의 친동생 김준호 46세와 몇몇 가까운 친척, 그리고 학교의 지인 등에게 동시에 유사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각각 김지숙과 김민재의 휴대폰 번호에서 발송됐다. 미국행이 갑작스럽게 확정돼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가족 모두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응원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이었다. 이 일련의 소식에 대부분의 지인들은 당황스럽고 허전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도 한편으론 명문대의 장학금까지 받았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싶어 덤덤히 받아들였다. 결과적으로 김지숙과 민재는 단지 가족의 미래를 위해 아주 멀리 떠난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미묘한 불안함이 고개를 들었다. 김지숙의 동생 김준호는 평소 매주 언니와 통화하며 가족관계를 굉장히 돈독하게 유지해왔다. 김지숙은 두 남매 중 맏이로서 부모가 돌아가신 뒤 사실상 가족의 중심 역할을 했다. 민재 역시 어릴 때부터 이모, 삼촌, 외가 쪽 친척들과 교류가 잦았다. 김준호는 언니의 이런 갑작스러운 결정에 의혹을 품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평소 신중하던 언니가 이런 중대한 결정을 미리 상의하지 않은 것은 극히 이례적이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을 때 수차례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라는 자동 응답만 들렸다. 그 무렵 학교에서도 잡음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김지숙이 평소 맡던 담임반 학생들, 동아리, 학년 업무 등 크고 작은 책임들을 너무 갑자기 정리했다는 의문들이 동료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서 퍼졌다. 교육청에도 공식 퇴사 서류가 제출된 뒤 더 이상 어떤 행정적 소통도 없었다. 동시에 김준호에게는 경제적 이상신호가 포착됐다. 김지숙의 통장에서 매달 자동 이체되던 보험료, 공과금 관리비 등이 어느 날부턴가 인출되지 않기 시작했고 본인의 계좌에서 거액이 여러 차례 빠져나가고 있었다. 김준호는 가족의 동의를 얻어 은행을 찾아가 확인했고 모두 본인 명의의 위임장이 있었기에 외부 침입이나 명예 도용이 아닌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미국 이민비 명목으로 친척들에게 연쇄적으로 급하게 송금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돌아다니기 시작하자 주변의 분위기는 점차 불안감으로 번졌다. 동네 관리사무소에도 변화가 감지됐다. 김지숙 집의 우편함엔 고지서만 가득 쌓여 있었고 배달된 택배도 이샘샘개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심지어 이웃이 함께 쓰던 지하주차장에 타고 다니던 소형 차마저 몇 주간 움직임이 없었다.
이렇게 두 인물, 즉 김지숙과 민재에 관한 모든 흔적이 갑자기 기존 사회관계에서 깔끔하게 사라진 것이다. 명확한 출국 기록이나 이사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아 그들의 종적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공식적인 데이터도 부재했다. 더구나 그해 7월 말 한 낡은 중고가전 매장 사장이 김지숙 명의로 등록된 오래된 냉장고와 가구가 갑자기 일괄 처분됐다. 며 이상한 점을 동사무소에 문의했다. 그때서야 주민센터 담당자는 이 아파트 5층의 집에서 수개월째 아무 인기척도 없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점들만으론 공식적으로 실종신고를 진행하기에 명확한 범죄 혐의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출국할 수도 있고 몇 달 이내 가족 사정으로 지방에 있을 수도 있다는 추정만이 무성하게 돌아다녔다. 하지만 김준호의 불안감은 날로 커졌다. 마침내 그는 가족과 친척,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리며 혹시 언니가 실제로 미국에 갔다는 확실한 증거, 비행기표, 공항 출입국 사실, 이사 증명 등 그 어떤 기록이라도 있는지를 모두 확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미국 현지 연락처나 실제 거주지, 항공권 예약 기록 혹은 출입국 기록 등 확정적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극도의 걱정에 빠진 김준호는 인천경찰서에 정식 실종 신고를 하게 된다. 경찰은 초동 수사에서 며칠 사이 입출국 기록을 일일이 대조하고 각종 CCTV, 금융거래 내역, 통신기록, 심지어 김지숙과 민재가 다니던 병원, 학원, 동호회 등까지 샅샅이 조사했다. 경찰은 아파트 출입문 CCTV에서 최근 한 달 내 두 사람의 출입 기록이 급격히 줄어든 점, 그리고 집 앞 복도에서 낯선 남성이 택배 상자를 여러 차례 운반해 나르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사실도 확인했다. 더욱 특이한 점은 김지숙과 김민재의 휴대폰 모두 실종 당일 새벽을 기점으로 완전히 꺼졌으며 그 전후로 인천 서울을 오가는 데이터 접속 기록이 집중적으로 남아있다가 증발된 것이다. 이 모든 정황은 가족, 직장, 사회적 인간관계까지 한순간에 단절된 극도의 인위적인 실종임을 시사했다. 김준호와 몇몇 가까운 친척들은 마침내 경찰과 함께 아파트로 들어가기로 결심한다. 이미 출입구 전기함에 전원도 내려가 있었고 우편물과 광고지, 관리비 고지서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가족들은 조심스럽고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을 때 너무도 비정상적으로 정돈된 내부와 함께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날카롭고 화학적이고 알 수 없는 냄새와 싸늘한 공기, 그리고 어딘가 이질적인 정적을 직감하게 된다. 그 순간부터 이 한적한 도시의 평범한 가정집에서 상상하기 힘든 공포와 미스터리의 서막이 올랐다. 의심과 진실 추적의 여정, 김지숙과 김민재의 뜻밖의 행방불명은 한동안 가족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이름 아래 덮일 뻔했다. 그러나 가까운 가족, 특히 동생 김준호에게는 결코 풀리지 않는 불명확함만이 덩어리로 맺혀갔다. 처음에는 장학금 당첨, 미국 긴급 출국이라는 명분이 모두를 안심시키는 듯했다. 하지만 2주, 3주, 어느덧 한 달이 훌쩍 지나면서 김준호의 의심도 깊어졌다. 그를 가장 불안하게 만든 것은 누나와 조카가 마치 누가 꾸며낸 듯 너무 완벽하게 연락이 두절된 현실이었다. 김지숙은 평소 형식적 인사라도 꼭 하는 사람이었고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매주 전화나 메시지 한 통은 놓치지 않았다. 명절이나 생일, 심지어 어린이날, 스승의 날 같은 의미 없는 날짜까지도 가족 문자에서 빠진 적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미국에 갔다고 선언한 이후 딱 끊긴 이 고요는 어딘가 결벽증적으로 느껴졌다. 자그마치 2개월이 넘는 기간, 김준호는 그 흔한 국제전화 한 통 혹은 미국에서 보낸 네트워크 메시지 한 줄도 받지 못했다. 자신만이 아니라 외가 쪽 어른들 몇몇인지, 심지어 김지숙의 절친 교사들까지도 모두 같은 답변을 내놨다.
미국 통신 환경도 괜찮을 텐데 왜 단 한 통의 안부 연락조차 없을까? 아무리 긴급히 출국하고 관리할 일 많고 정착이 어렵다 한들 2달 남짓 그 어떤 소식도 없는 상황은 이례적이었다. 김준호는 누나가 남긴 사소한 흔적에 기대어 체류국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우선 김지숙 명의의 공인인증서와 계좌, 카드 내역을 꼼꼼히 확인했다. 그러나 수개월 동안 미국, 심지어 해외 지역에서 결제된 흔적, 공항 면세점 사용 이력, 현지 생활비 인출 등 어떠한 금융행위도 전무했다. 고작해야 국내 여러 ATM에서 대량 현금 인출이 몇 차례 있었을 뿐 해외 송금이나 출입국 기록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김지숙 집에 남아있는 우편과 인터넷 기록이었다. 김준호는 어렵게 지구대 협조를 받아 김지숙 집의 인터넷 서비스 기록 와이파이, 연결 내역, 최종 접근 기기 등을 확인했다. 놀라운 점은 실종 시점을 전후해 인천 일대의 다양한 공용 IP에서 김지숙 명의의 전자메일 및 소셜 계정에 다수 접속 시도가 있었고 그 후로는 해외 IP 기록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이었다. 이 무렵 동네 주민들과 학교 동료 교사들도 점차 이상함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김지숙이 워낙 부지런한 사람이었기에 우편함이 한 달 넘게 방치되는 모습은 드물었다. 아파트 관리실에서조차 김지숙 집에 수도가스 계량기가 전혀 돌아가지 않는 걸 알아챘다. 그러던 어느 날 김준호는 직접 아파트를 찾아 이웃 주민의 증언을 들었다. 3주 전쯤 누가 집에서 짐을 빼내는 걸 봤어요. 트럭이 와서 여러 번 오갔고 김지숙 선생님과 닮은 청년이 직접 커다란 박스를 나르더라고요. 최근에는 밤늦게 집에 불도 들어오지 않고요. 예전 같지 않아요. 이야기를 들은 김준호는 아예 적극적으로 경찰에 실종 신고와 함께 구체적인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경찰은 초동 조사를 통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무엇보다도 명확한 공식 출국 기록이나 이사 목적 신고도 없고 공항 CCTV에도 김지숙 또는 김민재로 확인되는 출국자 영상이 없었다. 경찰은 김지숙과 김민재의 통신 기록을 정밀 분석했다. 실종 이전 마지막 며칠간 김민재는 서울, 인천, 그리고 갑자기 부산까지 이동한 기록이 있었다. 특히 부산에서는 인터넷 구매가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온라인 주문 내역엔 생활가전이 아니라 다수의 공업용 고무장갑, 산업용 랩필름, 대형 플라스틱 박스, 대용량 활성탄, 산화칼슘 등 실험실에나 쓰일 법한 물품 목록이 자주 등장했다. 이들 상품은 고가이고 부피도 컸기에 경찰은 운반 구매 시점 근처 CCTV를 확보해 추적했다. 더불어 얼마나 정교하게 구성된 이중 인격이었는지 경찰은 곧 알게 되었다. 김민재는 학교에선 조용한 이과생, 집에선 착실한 효자였지만 인터넷 포털이나 게임 동호회, 특히 베팅 사이트 등에서는 별도의 닉네임으로 활발히 활동하며 거액을 베팅하다가 큰 손실을 입고 거듭 소액 대출까지 실행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한편 실종 한 달 후쯤부터 김지숙 명의 계좌로 짧은 시간에 다수의 거액이 입금 인출되는 패턴, 친척과 학교 동료에게 민재가 미국 등록금이 급하다, 잠깐 송금해주면 2주 내로 갚는다는 문자들이 반복적으로 전송된 내용도 확보되었다. 김지숙 명의 휴대전화로도 이런 요구가 발송된 점, 통화는 극도로 피했으나 메시지상에는 평소 언니의 딱딱한 톤이 똑같이 복제됐다는 점이 가족에게 점점 더 섬뜩함을 안겼다. 이제 김준호의 마음은 단순한 미국 이민이 아니라 의도적인 단절 혹은 위험의 단계에 들어섰다. 인천경찰서 강력팀은 실질 수사로 전환, 김지숙의 집에 대한 현장 조사와 더불어 통신사 협력으로 마지막 신호 위치, 집 출입문 로그, 아파트 CCTV를 모두 확보하기 시작했다. 김민재가 집에 남긴 흔적들, 예컨대 갑자기 늘어난 택배 상자, 포장지, 이사 행랑, 사라진 생활용품 등 구석구석을 검증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 수사관은 결코 예사롭지 않은 세부 발견에 착수했다.
우선 집안 청소 상태가 너무 이상할 만큼 완벽했으며 특히 작은 방 한 곳 벽면만 페인트 칠과 시멘트 마감이 유난히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다. 또 내부 전자제품과 가구의 위치가 예전과 확연히 달랐다는 점도 이웃의 진술과 일치했다. 가족들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 실종 내막이 훨씬 더 음침하다는 예감에 사로잡혔다. 김준호는 애써 침착하게 설마 진짜 사고가 난 건 아니겠지 라고 되뇌었지만 점점 집안 곳곳에 불편한 정적과 생소한 냄새, 과도하게 정리된 벽면, 예기치 못한 불투명한 마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견된 낡은 휴대폰, 우대의 전원 완전 차단이 결코 우연이 아니리라 예감했다. 경찰의 의심도 커져만 갔고 이번 사건은 단순 실종이 아닌 악의적인 은폐 혹은 범죄를 예고하는 위태로운 국면을 맞았다. 모두를 혼란시키는 이중인격의 문서와 메시지, 신중하고 은밀한 자취, 그리고 단절된 인간관계의 끈. 이제 실종자의 행방을 찾아 나서는 긴박한 수색과 진실규명의 여정이 막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디지털 흔적 추적 이상하게 정돈된 집에서 물리적 단서들을 찾는 것과 동시에 경찰은 곧바로 범죄수사과 디지털 포렌식 전담팀을 투입했다. 사라진 김지숙, 김민재 모자의 흔적이 사방 깔끔하게 지워져 있었지만 산업사회에서 남지 않을 수 없는 또 다른 흔적, 바로 디지털 트레이스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가장 먼저 집 안 곳곳에 놓인 각종 전자기기를 수거했다. 김지숙의 노트북, 가족 공용 데스크탑, 김민재가 학교에서 자주 쓰던 태블릿, 그리고 몇 년간 사용한 흔적이 남은 2대의 스마트폰 등이 모두 압수증과 함께 사라진 당일 그대로의 상태로 현장 증거실에 옮겨졌다. 네트워크와 데이터를 복원하는 작업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 기기들은 공통적으로 초기화나 비밀번호 잠금 혹은 저장 데이터 일부 삭제가 이루어져 있었다. 그럼에도 포렌식 담당관은 기기를 분해해 삭제된 기록과 백업 파일, 인터넷 접속 기록, 각종 소프트웨어 로그까지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돌파구는 김민재의 노트북에서 나왔다. 노트북에는 평소 과제나 논문 학업에 사용된 문서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 수상한 브라우저 히스토리가 여럿 발견됐다. VPN 사용 방법, IP 우회 기술, 데이터 완전 삭제법, 그리고 가상 계좌 비대면 계좌 개설, 한국, 미국 출입국 기록 의무라는 키워드 검색 내역이 연달아 노출됐다. 경찰은 여기서 잠복된 두 번째 계정을 추가로 발견했다. 무료 이메일 서비스와 익명성이 강한 메신저 서비스, 아이디가 따로 분리된 각종 게임 베팅 사이트 계정 등의 흔적이 숨겨져 있었다. 특히 채팅 앱 내 대화 내역에는 해외 중고 스마트폰 판매상, 위조 신분증 제작 알선업체 등 불법 활동과 관련된 연락처가 즐겨찾기 목록에 다수 저장되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 팀은 CCTV 및 네트워크, 라우터, 공유기의 남은 기록을 병행 분석했다. 거실, 복도, 현관 등 각 위치 CCTV의 기기 번호와 메모리 칩을 추적하고 중간중간 전원이 강제 해제됐던 흔적, 그리고 원격에서 온-오프 신호가 반복됐던 내역까지 복구했다. 공유기 로그 분석을 통해 확인된 사실 중 핵심은 실종 전후 약 2주 동안 집 외부에서 기기 2대가 지속적으로 집안 와이파이에 원격으로 접속했다는 점이었다. 수상한 점은 평소 쓰던 가족 스마트폰이 아닌 제조사 운영체제 정보마저 조작된 기기들이었다. 어떤 기기는 인천 부근 대형 쇼핑몰 공공 와이파이나 PC방, 또 다른 하나는 부산, 대구, 경기도, 수원 등 전국 여러 지역의 공용 IP에서 이 집 내부에 원격으로 연결했다는 기록이 남았다. 뿐만 아니라 그 시기 지하주차장, 복도, 엘리베이터 등에 설치된 외부 CCTV 영상도 복원됐다. 거기엔 민재로 보이는 인물이 큰 여행용 캐리어, 여러 박스를 여러 번 실어 나르는 모습, 낯선 배달원이 집 앞을 서성이고 문 앞에 택배를 쌓아두는 장면,
새벽에 무언가에 신경 쓰며 집 안팎을 오가는 장면 등이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시간대 출입 기록을 아파트 출입카드 로그, CCTV 인식 정보와 일치시켜 접촉자를 일일이 색출했다. 금융 디지털 흔적도 치밀하게 뒤졌다. 실종 전후로 김지숙과 김민재 명의 계좌에서는 평소와는 달리 단기간에 거액의 이체와 현금 인출, 기묘한 여러 금융앱 개설 해지 내역, 인터넷 뱅킹을 통한 비정상 접근 기록이 있었다. 이 기록은 대부분 국내 ATM, 모바일 앱에서 반복됐고 몇 번은 타인의 금융 단말기에서 계좌 접근 시도가 포착됐다. 경찰은 다음으로 휴대폰 위치 기록에 주목했다. 두 휴대폰 모두 실종 당일 낮과 저녁 인천, 서울, 부산 세 지점에서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했고 이후 완전 꺼진 최종 신호가 인천 부평구 집 안 와이파이와 완벽히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후로는 자세한 위치 기록이나 통신 흔적이 전혀 없었고 장기간 사용되지 않아 사실상의 고의적 폐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였다. 별도로 노트북과 공용 컴퓨터 내 숨겨진 파일 구조도 정밀하게 복원됐는데 쓸데없는 일상 사진과 과제 폴더 옆에 For Study, 참고 등의 폴더 아래로 화학 실험, 분해와 보존, 티슈 보관법, 악취 제거 실험 등과 관련된 과학 논문, 유튜브 해체 영상, 각종 해부 분해도 등 범상치 않은 콘텐츠가 대거 저장돼 있었다. 특히 가정용 청소기 성능 실험, 산업용 랩 포장 테스트, 나트륨 탄소로 생물체 보존 실습 등 특정 조건 하에 유기체 분해 추이, 악취 차단법을 테스트 기록한 텍스트 엑셀 파일이 발견됐다. 이 중 놀랍게도 화학약품 의료기, 방부 처리에 쓰이는 계측기, 특정 장비의 구매 내역 파일이 전자상거래 사이트 및 이메일 영수증 형태로 남아 있었다. 구매처 결제 내역, 배송 추적까지 차례로 연동되어 있었다. 수사팀은 이 자료를 토대로 최근 몇 달간 발송된 택배 라벨, 송장 정보, 결제 카드, 수취 장소와 수령자 서명까지 역추적했다. 그중 일부는 민재가 실제로 지방에서 받은 직배송, 일부는 근처 편의점에서 무인 택배함을 통해 직접 수령한 기록이었다. 마지막으로 포렌식팀은 김민재가 집안 공유기에 설정한 IP 카메라 모니터링 시스템을 복구했다. 해당 시스템은 휴대폰으로 집 내부와 작은 방 내 특정 벽면을 사실상 24시간 감시하도록 세팅돼 있었다. 이 감시 시스템의 클라우드 접속 로그에는 실종 이후에도 전국의 각 도시, 특히 여러 숙박업소 공공 와이파이 PC방 IP 등에서 수차례 집 내부 상황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된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은 환상처럼 치밀하게 지운 흔적 속 이상하게 연결된 데이터 조각들이 인위적이고 계획적인 행방 은폐와 자본 프라이버시 도피, 공간 정리, 디지털 폐기, 치밀한 계획성이라는 본질의 다다름을 다시 확인했다. 경찰은 이처럼 비정상적 디지털 흔적, 삭제를 반복한 계정과 데이터, IP 변경, 전국을 이동하며 남긴 원격 접속 로그, ATM 택배 네트워크 거래, 그리고 집 내부 카메라 모니터링까지를 총집약하여 사라진 두 사람의 실체와 실종을 악의적 범죄, 계획적 은닉 범죄의 근거로 삼아 수사망을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수사관들은 수첩에 이렇게 적었다. 아무리 완벽하게 숨기려 해도 세상 어느 범인도 디지털에서 자신을 완전히 삭제할 순 없다. 비밀의 벽을 파헤치다 수사의 실마리가 이어지면서 김지숙의 집안에서 가장 수상했던 것은 바로 작은 방 벽에 이상한 돌출과 색이 다른 페인트 칠이었다. 오래된 아파트답지 않게 새로 도배된 벽 한 켠은 인위적으로 덧댄 듯 일그러졌고 벽면과 마루 사이 실리콘이 지저분하게 마감돼 있었다. 현장 감식반은 처음엔 단순한 리모델링 흔적일 수 있다고 여겼지만 두꺼비 집이 꺼져 있으며 와이파이 카메라가 해당 벽을 정면으로 촬영하던 위치에 있었다는 점, 집 전체에 지나치게 산업적 청소 상태와 결합되며 강한 의혹을 품기 시작했다.
경찰은 증거 보존 테이프를 붙이고 포렌식 기록 후 전문 장비와 함께 현장 해체 작업에 들어갔다. 우선 벽을 따라 손끝과 망치로 두드려 보니 일반 벽돌벽과는 확연히 다른, 속이 빈 듯하면서도 울림이 매우 무거운 묵직한 소리가 났다. 특히 한가운데쯤 두껍게 퍼진 페인트와 그 아래에서 치밀하게 틈이 메워진 시멘트 자국, 건식 특유의 가루와 물기가 묻어 있었다. 작업자들은 작은 스크래퍼로 벽, 페인트 표면을 긁기 시작했다. 한 켠이 갈라지더니 비교적 얇은 시멘트 층이 서서히 패였다. 벽돌 타일을 하나씩 치우자 드디어 그 아래엔 일반 창고와는 전혀 다른 이질적이고 굵은 시멘트 벽이 이중 구조로 겹겹이 덧입혀져 있음이 드러났다. 경찰 감식반장은 이건 공간을 완전히 밀봉한 인위적 구조입니다. 보통 학교 보수에서 쓰지 않을 방수 접착제와 산업용 거푸집 자국이 보입니다. 라고 단언했다. 이중벽을 걷어내면서 현장에 있던 모두의 긴장감이 고조됐다. 타일, 시멘트, 그리고 벽돌이 차례로 드러나며 특이하게 켜켜이 겹친 각 층마다 투박한 붓칠, 방수 실란트, 덜 마른 듯한 회색 모르타르가 겹쳐져 있었다. 경찰은 유해물질 발생을 대비해 장갑과 마스크, 보호복을 착용하고 있었다. 경찰이 망치로 마지막 벽돌을 뜯어냈을 때 잠깐의 정적 속에서 안에선 두려운 냄새가 확 뿜어져 나왔다. 그 냄새는 진득하고 마치 소금, 화학약품, 그리고 짙은 탄 냄새와 기묘한 악취가 뒤섞인 무거운 공기 그 자체였다. 담당 감시교원은 유기체 분해 또는 특수방부 처리에서만 볼 수 있는 냄새라며 바로 환기를 지시했다. 벽 안에는 거뭇한 먼지와 누런 결정체가 겹겹이 쌓여 있었다. 그 사이 오밀조밀 무언가 단단하고 각진 것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현장 반장과 경찰들은 맞은편 입구를 조심스럽게 넓히고 조명으로 내부를 비췄다. 그곳에는 산업용 플라스틱 대형 컨테이너 5개가 비좁게 나란히 들어가 있었다. 컨테이너는 평범한 이삿짐 박스와 달랐다. 각각은 무게 때문에 쉽게 밀리지 않았고 뚜껑 위와 바닥엔 접착제와 방수 테이프, 구석엔 고무 패킹 자국이 선명했다. 표면엔 굵은 밀봉 봉인 테이프와 함께 산업용 바코드, 번호까지 쓰여 있었다. 내부 전문가가 외부 표면을 면장갑으로 살짝 문질러보자 소금 가루와 검은 탄 입자가 손끝에 연갈색으로 묻어나왔다. 경찰관 2명이 신중히 힘을 모아 가장 바깥쪽 상자를 끌어냈다. 지직, 으드득. 현장엔 마찰음과 함께 더욱 진한 암모니아 계열 악취와 매캐한 공기가 느껴졌다. 바로 그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위생 마스크를 더 두껍게 한 뒤 봉투를 열었다. 뚜껑을 까니 상층엔 깊이 굵은 검은색 활성탄이 겹겹이 덮여 있었고 그 아래에는 거친 소금 결정체가 또 한 겹 차례로 쌓여 있었다. 경찰은 층층이 쌓인 덩어리를 손으로 긁어가며 안쪽을 확인했다. 그러자 소금 아래엔 산업용 투명 랩으로 견고하게 말아진 불투명한 백색 다발이 드러났고 그 위엔 농업용 진공 포장기 흔적의 접착, 비닐, 곳곳엔 두터운 접착 테이프였다. 더 깊은 곳에선 언뜻 인체 일부의 윤곽이 느껴질 만큼 자연스럽지 않은 부피와 단단함, 사람의 팔뚝과 다리를 닮은 형태가 그려졌다. 모든 컨테이너에서 유사한 구조가 반복됐다. 신속하고 신중하게 5개의 상자가 말끔히 회수되었고 포렌식 증거로 번호와 위치, 온도, 습도, 봉인 상태까지 정밀 촬영했다. 경찰과 감식반은 경악과 전율로 말문이 막혔다. 이건 완벽하게 의도적으로 악취와 분해를 방지하려 특수처리용 산업재료로 사람의 유해를 밀봉, 장기간 은닉한 형태입니다. 단순 변사나 이사 흔적이 아닌 명확한 범죄의 증거입니다. 감식반장은 전용 위생장갑을 갈아 끼면서 차분하게 말했다. 집 전체엔 여전히 표백제 냄새, 그 속엔 진한 소금,
탄 냄새와 감춰진 유기물의 흔적이 퍼져 있었다. 김준호와 가족들은 한동안 벽 앞에 굳은 채 말을 잃었다. 누나와 조카의 실종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의 은폐와 직접 맞닿아 있음을 모두가 직감하는 순간이었다. 경찰은 현장을 봉쇄했다. 벽을 뜯는 과정과 컨테이너를 꺼내는 장면, 그 안에서 느껴진 비정상적 냄새와 층층이 쌓인 방부제, 외피, 매료된 공간의 차가운 기운, 모든 것이 디지털 흔적, 금융사기, 섬뜩한 현장 단서와 맞물렸고 이제 사건은 되돌릴 수 없는 범죄로 확정되고 있었다. 감식, 피해자 신원, 확인, 플라스틱 용기 5개 안에 담겨져 있던 정체불명의 인체 조각들은 곧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송되었다. 현장은 즉시 일시적으로 봉쇄됐고 감식반과 법의학자들은 방진복과 마스크, 위생장갑을 착용한 채 악취가 깃든 북적한 긴장감 속에 차분히 검증을 시작했다. 법의학 감식실 내부는 거의 군더더기 없는 관찰과 분석의 공간이었다. 우선 컨테이너 개봉 과정부터 모든 현장 사진과 비디오가 치밀하게 기록되었다. 각 용기 안에서는 소금이 다져진 층, 숯과 활성탄이 삽입된 층, 그리고 다중의 비닐랩과 접착 테이프로 둘러싸인 물체들이 순서대로 적출됐다. 담당 법의관은 이 정도 방부 밀봉은 매우 계획적이며 본래 장기간 부패를 차단할 목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이라고 코멘트했다. 랩을 핀셋과 가위로 정교하게 찢자 인체의 사지와 몸통 부위 등 20여 개가 넘는 절단면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다. 대부분은 비교적 정밀한 절단 도구, 즉 외과용 해부칼 또는 날카로운 절삭 도구로 절단된 흔적이 뚜렷했다. 조직 표면은 염분과 활성탄에 오랜 시간 노출되어 급격한 부패가 억제된 상태였다. 피부와 손발톱, 모발, 근육, 관절부, 일부 치아 등이 거의 온전하게 남아있었으나 손가락질 무늬 일부는 장기 노출로 희미해지고 있었고 부위별로 약간씩의 훼손 및 변형이 감지됐다. 우선 법의학팀은 각 절단 부위를 조심스럽게 놓고 전신 퍼즐처럼 형태와 크기를 맞추는 합체 과정을 매티추로우하게 진행했다. 신체 구조, 길이, 뼈와 근육의 특징, 피부 주름 패턴, 그리고 손목 발목에 혹시 모를 구분용 상처나 흉터까지 근거 삼아 한 명의 성인 여성일 가능성을 추정했다. 그리고 연모제 흔적이나 두피 목은 채취, 치과 치료 이력 등이 기록과 일치하는지 정밀대조에 들어갔다. 가장 확실한 신원 확인은 DNA 감식이었다. 조직 샘플을 각기 채취하여 피해자 가족 김준호와 다른 가족에게서 얻은 유전 정보와 비교 분석했다. 또한 남아있는 치아에서는 과거 김지숙이 인근 치과에서 받은 보철물 레진, 임플란트 크라운 정보를 확보해 치과 기록과 대조하였다. 양팔과 얼굴 피부에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점, 수술 흉터 등 김지숙 고유의 신체적 특징도 확인됐다. 모든 객관적 데이터가 일치했으며 상당수 시신 부위에서 장기간 밴드형 접착제 흔적, 압박에 의한 옅은 피부 함몰 자국,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과도한 소금 처리로 피부와 근육의 수축이 발생한 점이 재확인되었다. 조직 내부의 미세 혈관 검체 검사에서는 총상, 동맥 손상, 자상 흔적은 없었고 머리 쪽, 정확히 후두부 상부 턱선에서 둔탁한 외력에 의한 직경 5cm 이상의 함몰 골절이 발견되었다. 이는 강한 도구, 운동용 쇠기구 등으로 뒤통수를 한 번에 가격한 직접 사인이었다. 현장에서는 방부 및 숙성 방지 목적으로 사용된 다량의 소금, 활성탄 및 산업용 랩과 접착제가 용기 내부 외부에 군데군데 묻어있는 점, 분해 흔적 없이 단기간 내 밀봉된 과정과 이상 징후가 그대로 확인됐다. 전체 조직 보존 패턴, 무게, 분리 상태, 물리적 특성 모두가 단일 변사체, 즉 한 명의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직임을 뒷받침했다. 감식팀은 한 달 내내 다양한 분석을 거치며 신속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본 조직은
부패, 손상, 절단 상태 및 방부제 흔적으로 보아 인위적 절단 및 은닉의 증거가 확실하며 생전 쌓은 흔적, 외부 출혈, 방어 손상이 없는 상태에서 무방비 상황, 후두부 벽돌이나 금속체로 인한 단일 가격, 즉 기습적 치명상 사망으로 판명함. 또한 분석 결과 다른 개인이나 남성의 인체 일부는 발견되지 않았다. 유족들은 팬데믹 영역에서 감식 결과를 통보받고 그 실상의 큰 충격과 고통을 감추지 못했다. 김준호는 기자회견에서 가족의 유일한 희망이 마지막까지 맞았다는 사실,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는 일만 남았다며 오열했다. 마지막으로 국과수 보고서는 공식적으로 시신의 신원 및 시점, 사망 원인과 처리 경위, 부패 억제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해 경찰에 전달했다. 법적 증거 보고 절차를 통해 김지숙의 죽음은 자칫 단순 변사나 자연사로 위장될 수 있는 상황을 단칼에 뒤집으며 무자비한 범죄의 냉혹한 진상을 세상에 드러냈다. 범행 재구성, 동기와 이유, 본격적인 수사와 감식이 마무리되면서 김민재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의 전모와 심리, 그리고 그 배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표면적으로는 모범생으로 누구보다 꼼꼼하고 성실한 이미지였던 김민재가 어떻게 이런 비극을 계획하고 실행했는지 그 배경과 동기는 단순하지 않았다. 김민재는 지방의 평범한 교사 집안에서 자랐다. 모친 김지숙은 성실하고 헌신적인 베테랑 교사였고 주변에선 엄격하지만 자상한 어머니로 통했다. 김민재 본인은 어린 시절부터 수재 소리를 들었고 대학 진학도 인류권에 성공하며 가족의 자랑이었다. 그러나 대학에 진학한 뒤 성적과 학습, 인간관계, 경제적 부담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점차 누적되었다. 특히 게임과 e스포츠에 강한 흥미를 느꼈던 민재는 대학 신입생 시절부터 소소한 베팅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초기엔 심심풀이였지만 점점 액수가 커지고 계좌에 들어오는 로또 같은 한탕의 짜릿함이 예민한 그의 감각을 마비시켰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점점 온라인상에서만 유지됐다. 실생활에서의 인간관계는 단절되고 수업이나 과제에도 흥미를 잃어갔다. 모친 김지숙은 이런 아들의 변화에 늘 불안해했고 민재의 경제활동이나 친구관계, 휴대전화 사용 내역 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신용카드 계좌 내역을 직접 확인하고 가족 내규상 용돈 이외 통장 사용 금지, 귀가 시간 엄수 등 엄격한 규칙까지 도입했다. 당초 이를 견디던 민재는 게임과 도박에서 쌓인 점점 더 커지는 빚에 몰리며 마침내 고리대금 업체에서 비밀리에 거액을 빌리게 됐다. 처음엔 학자금, 교통비, 명목불명의 수수료 등 사소한 이유로 점차 대출을 반복하던 그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렸다. 한밤중 협박 문자와 채권자 방문, 인터넷상에서의 신상 노출 협박까지 더해졌다. 무엇보다 가족에게 들킬 경우 그동안 쌓아온 모범생 이미지와 평범한 가정이라는 최소한의 울타리가 우르르 무너질 불안이 그를 사로잡았다. 개인적 자존심, 가족의 기대라는 이중 압박은 민재를 점점 더 극단적인 심리 상태로 몰아갔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김지숙이 민재의 통장 거래 내역에서 거액의 게임머니 구매 도박 사이트 결제, 불분명한 대출 기록을 발견한 순간이었다. 김지숙은 대노하며 휴대폰을 압수하고 대학 자퇴를 언급하며 곧바로 학교에 연락해 진상조사를 청구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순간 민재는 돌이킬 수 없는 방어 본능,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느꼈고 핏빛 결단을 굳혔다. 민재는 이내 계획적으로 인터넷에서 채무 변제, 가족 범죄 은폐 사례, 시신 처리 방법, 금융피해 복구 등 키워드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는 오랜 기간 미리 준비한 듯 벽돌 시멘트로 가짜 벽을 쌓는 기술, 분해 포장 방부 처리, 계좌 및 신분 위장 방법, IP와 전자기기 익명화까지 공부했다.
짐은 모두 미리 버스 택배 등으로 조심스럽게 옮기고 집안 내부는 점점 실험실과 같은 폐쇄적 분위기로 변했다. 모친과의 극한 갈등 끝에 민재는 체념과 분노, 그리고 삶의 절망, 자기 연민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순간에 이르렀다. 그는 평소 운동하던 쇠기구를 이용해 기습적으로 모친의 후두부를 내리쳤고 단 한 번의 치명상으로 모든 통제권을 손에 넣었다. 이후에는 냉정한 체념 속의 시신분해, 밀봉, 자산 인출, SNS 메시지로 모친인 척 위장, 주변인 상대 거짓 송금 요청에 이르기까지 세밀한 프로세스를 실행했다. 김민재가 극단의 범죄에 이르기까지 그 내면에는 끊임없는 열등감과 자기 부정, 사회적 성공에 대한 강박, 그리고 가족 안에서 도피처조차 허락되지 않는 폐쇄적 압박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바로 이 순간 그에겐 정의도 도덕도 의미 없는 생존과 은폐만이 남아있었다. 수사 전문가들은 가족 범죄의 상당수는 작은 비밀과 신뢰의 균열, 폐쇄적 관계, 심리적 파국에서 폭주하기 쉽다며 사회와 가정 모두가 청년 청소년의 극단적 위기 신호에 더 민감해야 함을 강조했다. 민재의 범행은 단순 탈선이나 순간적 분노가 아닌 장기간 누적된 심리적 피폐와 사회적 고립, 그리고 압도적 경제적 벼랑 끝에서 최악의 결단이 폭발한 결과였다. 준비와 범행의 연쇄적 실행. 김민재의 범행은 우발의 순간이 아니라 치밀한 준비와 단계별 실행이 쉴 새 없이 이어진 결과였다. 그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온라인 검색, 사례 분석, 범죄 은폐와 공간 활용에 관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인터넷 게시판, 다크웹, 외국 포털까지 뒤지며 시신분해, 화학적 보존, 소금탄 활용 방부법, 가짜벽 작업법, CCTV, 전자흔적 우회 등 주요 키워드를 수백 건씩 연구했다. 여름방학을 맞아 집으로 돌아오기 전 민재는 범행과 은닉에 반드시 필요한 도구와 자재를 고심해 준비했다. 고무장갑과 마스크, 공업용 랩필름과 접착제, 대용량 플라스틱 용기, 산업용 소금과 활성탄, 공업용 세정제, 건축용 실리콘, 시멘트와 벽돌, 무게감 있는 운동기구, 절단칼, 방진복, 소형 공구 등이 장바구니 속에 하나씩 채워졌다. 일부는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철물점, 생활용품점 등에서 익명 결제나 직거래를 활용해 구매했고 목적이 들키지 않도록 각각 다른 장소 시간대마다 조금씩 분산 배송했다. 집안에서는 일상적이고 평온한 척 어머니와 짧은 대화, 밥상 차림, 청소와 빨래 등 평범한 모습을 유지했다. 그러나 틈틈이 창고방에 공구와 자재를 반입해 눈에 띄지 않는 벽면 쪽에 무거운 상자와 벽돌, 시멘트 포대를 쌓아두었다. 민재는 틈날 때마다 방안을 관찰하며 가구를 미세하게 이동시키고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흔적만 남기기 위해 모든 물건의 위치와 배치도 따로 사진으로 기록해 두었다. 범행일 며칠 전, 민재는 집안 와이파이 설정을 바꾸고 방마다 기기 IP 주소 로그를 갈아치우며 작은 CCTV와 IP 카메라를 들여오기도 했다. 이 장치들은 평상시엔 눈에 띄지 않는 구석이나 선반에 숨겼고 일정 시간 이후 와이파이나 전원을 미리 차단함으로써 수사 방해용 흔적 세탁이 가능하도록 계획했다. 외부 인터넷 카페, PC방, 스타벅스 같은 공공장소를 전전하며 신속하게 각종 계좌, 메신저, 포털 비밀번호를 바꿔놓는 등 흔적을 은폐할 준비도 마쳤다. 사건 당일 민재와 어머니 사이에 마지막 갈등이 격해졌다. 통장 내역 폭로, 경찰 신고 및 학교 통보 경고, 신상 파탄의 위기에서 그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거실에선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어머니가 남긴 잔소리와 꾸짖음이 이어졌다. 민재는 평정을 가장하며 화장실로 들어갔다가 미리 감춰둔 무거운 덤벨을 챙겼다.
작은 방까지 불러내 어머니가 등 돌린 찰나 민재는 망설임 없는 손길로 후두부를 강타했다. 짧은 의식 상실과 급격한 피 흘림, 그리고 미동 없는 어머니를 확인한 후 민재는 손에 피가 번지는 것조차 느낄 틈 없이 신속하게 시신을 작은 방으로 옮겼다. 욕실엔 물을 받아놓고 장갑 방수, 앞치마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인터넷에서 수없이 연습해온 해체 절차대로 침착하게 절단 작업에 돌입했다. 그는 인체, 구조와 관절부 절단, 주요 혈관 차단법을 사전에 습득해둔 대로 정밀하게 시신의 각 부분을 분리했다. 분리된 신체는 특대 봉투와 공업용 랩으로 수차례 밀봉했고 충분히 건조시킨 후 소금과 활성탄을 겹겹이 뿌려 삽입했다. 각 부위별로 라벨을 붙이고 플라스틱 컨테이너 안에 또 한 번 랩과 방부자재, 접착 테이프를 써서 빈틈없이 봉인했다. 상자 외부엔 식별이 어려운 소독제, 방수실 런트로 감쪽같이 흔적을 덮었다. 이후 그는 계획대로 벽 쪽 공간을 허물고 컨테이너 상자들을 마치 백화점 장식장처럼 촘촘히 적재했다. 벽돌과 시멘트, 못질과 접착제로 덧댄 후 기존 벽색보다 밝은 컬러 페인트를 다급히 칠해 단기간 완공했다. 일부러 약간 얼룩지게 손자국, 흰 곰팡이 자국까지 남기며 리모델링 중 혹은 누수 보수 공사 흔적처럼 위장에 신경을 썼다. 모든 오염 흔적, 피조직 방부제, 은, 락스, 과탄산소다, 생활용 세제 등으로 집요하게 세척했다. 바닥과 벽, 세면대, 하수구까지 미세먼지, 혈흔, 악취가 남지 않도록 집요하게 청소를 반복했다. 각종의 옷, 시트, 걸레 등은 따로 포장해 폐기하거나 아파트 외부 무인 수거함에 버렸다. 완전히 마무리된 후 민재는 어머니의 핸드폰 노트북 카드로 본인과 어머니 모두 미국 유학 떠났다는 메일, 메시지, 퇴사 신청을 위장 발송했다. 이후 각종 계좌와 적금, 보험 등이 체계적으로 인출 해약되었으며 친척과 지인들에게 차례로 거짓 사유를 댄 금전 요청, 송금 요구, 급전 거절 등이 이어졌다. 민재는 범행 내내 평범한 가족인 척 이중적 일상을 연출했으며 집 내부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깔끔하게 불필요한 물건이 남지 않도록 치밀하게 관리했다. 범행 후 약 한 달간은 집에 머무르며 외부 의심이나 신고 가능성을 주시했다. 이후 모든 흔적을 봉인한 채 그는 집에서 벗어나 또 다른 은폐와 도피의 지옥으로 미끄러져 가기 시작했다. 피해자 사회적 존재 지우기와 사기재산 편취 단계 범행 이후 김민재는 단순히 시신을 숨기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진정한 완전 범죄를 노린 그는 김지숙이라는 한 인간의 사회적 존재 자체를 기록과 기억에서 체계적으로 지우는 작업에 돌입했다. 이는 단순한 사후 위장이 아니라 피해자와 주위 세계를 완벽히 단절시키기 위한 치밀한 디지털 사회적 전략이었다. 우선 그는 어머니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손에 넣어 모든 SNS 메신저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했다. 휴대폰에서 번호 인증, 보안 앱을 활용해 주요 계정 비밀번호와 2차 인증 코드를 자신의 것으로 교체했다. 이어서 가족 동료, 친인척 학교 관계자, 심지어 학생 학부모에게까지 유학 사유로 미리 준비한 메시지와 이메일을 순차적으로 발송했다. 아들과 함께 미국 명문대 학업 기회를 잡기 위해 급하게 떠난다. 가족 건강 및 사정상 휴직한다 등 설득력 있는 핑계로 긴박감을 강조했다. 학교 측에는 더 치밀한 공식 공문 형식을 갖춰 퇴사 및 휴직 신청, 마지막 수업 인수인계 자료를 첨부했다. 주요 교직원과 동료 교사에겐 모두에게 감사했다. 돌아오면 꼭 연락하겠다는 흔한 문구를 덧붙여 의심을 피했다. 한밤중에 예약 전송 기능까지 활용해 메시지 발송 타임라인이 실제 출국 일정과 자연스레 맞닿도록 계산했다. 김지숙의 신용카드 맞춤형 금융앱 인터넷 뱅킹에서는 모든 로그인 기록과 자동 알림, OTP 정보까지 변경했다. 알람 문자 보안 앱에 자동 전송 기능을 꺼두고
한동안 통장 거래 내역이 주변에 드러나지 않게 꼼꼼히 관리했다. 이어 어머니 명의의 예적금 계좌, 부동산 등기 관련 공인인증서도 확보해 온라인에서 해약 인출량도 절차를 빠르게 진행했다. 보험금 청구, 소액 대출이 가능했던 상품도 자동적으로 신청했다. 다음 단계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단계별 단절이었다. 김민재는 의심받을 만한 모든 SNS에 미국 도착, 현지 적응 등 간간히 사진을 합성해 올렸으며 구글 캘린더 이메일 예약 발송을 이용해 몇 주치 일정을 미리 세팅했다. 급한 용무 전화가 오면 자동 응답 음성 변조 앱 문자 회신으로 일관하여 현지 시차 때문에 곧 연락하겠다며 시선을 돌렸다. 평소 안부를 자주 주고받던 지인이나 친척에겐 더욱 세심하게 단체 채팅, 이메일 그룹 등으로 사유를 반복 설명하며 혹시 모를 의혹에 대비했다. 이 과정에서 민재는 어머니와 자신의 신분을 교묘히 오가며 친척 및 오래된 지인들에겐 학비가 당장 필요하다, 미국 송금 제한 때문에 급히 본국 계좌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평소 어머니 인품을 믿고 있던 가족, 오랜 지인, 심지어 친구 교사들까지 큰 의심 없이 돈을 보내주었다. 특히 누나와 친밀한 숙모, 막내 이모에게는 급하게 투자 보증금이 필요하다, 은행 측 행정오류라는 시급한 거짓말을 덧붙였다. 이런 방식으로 17명에 이르는 가족, 친인척 지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최소 수천만 원에서 최대 억대까지 거액을 송금받았다. 모든 금액은 어머니 명의 계좌로 모였다가 몇 차례에 걸쳐 복잡한 경로로 민재 개인, 계좌, 현금화, 선불 신용카드로 재이체되었다. 한편 주변의 찜찜함과 의심 신호가 완전히 잠잠한 건 아니었다. 일부 동료 교사와 대학 동창들이 김지숙과 연락이 너무 오래되지 않는다, 전화 연결이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미 사전에 준비된 이별 메시지, 학교 공식 통보, US 현지 모종의 합성 사진 덕분에 초기 의구심은 곧 해소됐다. 심지어 학교 방학 시점과 맞춰 복귀 일정, 현지 적응기 등 근황을 띄엄띄엄 알렸고, 지인들도 직업상 바쁘고 미국 사정이 급했던 모양이라며 별다른 신고 없이 시간이 흘렀다. 민재는 이를 계기로 남은 소지품, 어머니 명의 공무원증, 교직원 아이디, 각종 서류 등도 따로 보관하거나 일부는 절단 파쇄 후 폐기함에 버렸다. 집안에는 일절 어머니의 흔적 또는 미국행 전 생활 자료가 남지 않도록 서류함, 앨범, 일정표도 섬세히 정리 삭제했다. 이렇듯 김민재의 사회적 존재 말소 작업은 단순한 범행 은폐에 그치지 않고 철저한 디지털 관리와 감정적 위장, 공식 문서, 입증 자료까지 전방위적으로 조작 차단함으로써 한 인간을 사회에서 실종된 사람이 아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 노골적이기보다는 실제로 자연스럽게 서서히 사라지게 한 것이다. 결국 주변 인물들은 오랜 시간 누구 하나 직접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고, 김민재는 이 기간을 이용해 재산 탈취 사기 범행을 무리 없이 완수할 수 있었다. 완전히 새로운 신분과 자금으로 그는 두 얼굴의 삶을 유지하며 치밀한 범죄의 완결 단계까지 도달했다. 도피와 은신의 긴 여정 범행과 자산 편취가 모두 끝난 뒤 김민재는 곧장 인천을 떠나 체계적인 도피와 은신의 삶으로 접어들었다. 마치 추적자가 된 듯 모든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치밀하게 움직였다. 그는 거주지를 떠날 날짜와 시간도 미리 인터넷으로 시뮬레이션하며 CCTV 사각지대, 버스터미널의 익명 매표, 타인 명의의 교통카드와 중고 휴대전화까지 준비해 두었다. 첫 번째 은신처는 부산이었다. 민재는 과거 학교 행사나 여행 경로와 겹치지 않는 낯선 동네, 노후 아파트 단지에 당기 임대방을 구해 남루한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잠행자, 일용직 노무자 모집, 소액 대리 알바 등으로 접근해 위장 신분을 꾸렸다.
실제 하루하루 각종 공사장, 창고, 수산시장 등에서 노동을 하며 생계를 연명했다. 민재는 도피 초기에 머리와 눈썹을 짧게 자르고 평소 쓰지 않던 동그란 안경, 초라한 점퍼와 작업복, 시골 시장표 운동화 등으로 외모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다. 보험이나 대학 등록금 같은 격식 있는 출입처는 철저히 피했고 현금만을 이용하고 공중전화나 선불폰을 각기 다른 구역에서만 사용했다. 은행 계좌는 여러 개 가명을 만들거나 심지어 타인명의 대포통장을 사서 현금 인출, 송금은 꼭 ATM에서 시간대를 달리해 진행했다. 생활비용은 최대한 절약했다. 월세, 식비, 생필품 구매 등도 모두 현금만 지불하며 인터넷이나 간편결제, 택배 사용은 극단적으로 제한했다. 인터넷 카페, PC방조차 신분증 제출이 필요 없는 곳으로만 드나들었고 온라인 접속 기록이 남지 않도록 프록시와 VPN을 무의식적으로 사용했다. 2개월마다 은신거처를 옮겼다. 부산에 이어 대구, 전주, 구미, 대전 등 산업도시의 저가 원룸이나 임시 숙소에서 짧게 살았다. 가끔은 하천변 거처나 포장마차 주변, 값싼 찜질방, 캡슐호텔, 노숙인 쉼터까지 전전했다. 숙소 계약은 주로 고용주 또는 지인 명의, 불법 알선업자를 활용했다. 주변에선 그저 지방에서 막 올라온 일용직 혹은 가출한 청년 정도로 보였다. 외부와의 연락은 극도로 차단했다. 친구나 친척, 옛 지인과는 한 번도 직접 연락하지 않고 SNS 계정은 모두 삭제하거나 접근을 막았다. 필요에 따라 어머니 명의의 금융정보로 공과금, 임대료, 자동이체만 유지했다. 가끔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실종 및 수사 현황을 확인했지만 이름이 직접 언급되는 일은 없었다. 심리적으로는 극도의 고립과 불안, 죄책감, 그리고 점점 무뎌지는 감정의 혼재 속에 살았다. 도피 중간중간 저기 저 사람이 나를 알아보는 건 아닐까, 누군가 내 뒤를 밟고 있는 건 아닐까란 망상에 가까운 경계심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때로는 각종 편의점 CCTV, 공중 카메라의 위치까지 꼼꼼히 확인하며 사람 많은 곳을 일부러 피하거나 혹은 저녁 늦은 시간에만 밖에 나서곤 했다. 도피 중에도 새로운 사회 적응 방식을 익혔다. 노동 현장에선 침묵을 유지하며 실명을 밝히지 않고 건설 현장 반장이나 창고 사장에게는 허위 신상 정보, 타 지역 출신이라 둘러댔다. 체력 관리를 위해 밤엔 조용히 산책하거나 싸구려 헬스장 출입권을 현금으로 결제했다. 두문불출하는 날도 많았지만 주기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싼 음식 재료를 사와 간편식이나 즉석식품으로 끼니를 때웠다. 자신의 신분을 완전히 숨기기 위해 민재는 외모도 점차 바꿔나갔다. 쌍꺼풀 수술과 미용시술, 염색으로 얼굴 윤곽의 일부를 바꿨고 체중도 일부러 늘리거나 줄였다. 각종 신분증, 주민등록증, 학생증, 사원증도 중고거래 사이트, 불법 브로커를 통해 위조품을 입수했다. 간혹 돈이 부족하면 일시적으로 공사장 숙식을 지원받거나 건설 현장 임시 고용을 전전했다. 경찰 수사가 점점 좁혀왔지만 그는 조직적인 패턴과 고도의 계획성, 그리고 지속적인 환경 적응력으로 별다른 결정적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특히 금융거래 내역, 시외 이동 동선, 숙박업소 목록, CCTV 노출 기록 모두 조심스럽게 조작하거나 회피했다. 그러나 오랜 도피 끝에 마음 한편에선 언젠가 들킬 것이라는 불안과 체념, 그리고 점차 무뎌져가는 자기 양심의 굴절이 공존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자신, 가족의 믿음과 사랑을 받던 시절로 돌아갈 수 없음을 피부로 느꼈다. 결국 김민재는 3년여의 도주 생활 동안 끝까지 체계적으로 자신의 흔적을 감추며 완벽한 은신을 추구했다. 그러나 미세한 실수와 세상에 대한 섣부른 안도감이 그의 긴 도피를 쓸쓸한 최후로 이끌고 있었다. 드러남, 사소한 실수로 걸린 검거의 순간 김민재의 3년 도피는 철저함에도 불구하고 그 끝은 단 한 번의
사소한 실수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현실적으로 모든 흔적, 연락, 신분, 금전 흐름까지 완벽에 가까울 만큼 조심스럽게 숨기며 살아왔다. 하지만 과학 수사와 디지털 추적 기법 앞에서 인간 심리의 미세한 틈이 결국 운명을 결정짓고 만 것이다. 사건 수사팀은 오랜 시간 완전 실종이라는 벽에 갇혀 좌절을 반복했으나 3년이 흐르는 동안 전혀 포기하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김지숙의 금융통신 기록, 명의 변경 내역, 고액 인출 탈취 흐름을 따라가며 미세한 무늬로 점철된 수만 건의 ATM 인출, 현금 입출금 기록을 데이터베이스에 일일이 대조했다. 이 과정에서 수상한 패턴, 즉 비정상적으로 간헐적이고 전국적으로 분산된 금액 인출 기록이 집요하게 연결됐다. 특히 인출 빈도가 높았던 새벽 시간대 한 카드 회사의 내부 보안 인공지능 AI 망근, 인천, 부산, 대구 등 특정 지역 ATM에서 반복적으로 아주 비슷한 체형 및 움직임이 발견된다는 알림을 수사팀에 전달했다. 수사관들은 곧바로 전국 주요 도시의 고해상도 ATM CCTV 자료를 재분석했다. 전담팀은 선글라스와 모자, 마스크, 체중 변화 등 외양 변조를 모두 감안하여 AI 얼굴 재식별 시스템과 빅데이터를 결합, 오랜 기간에 걸쳐 등장하는 특정 인물을 다각도로 추적했다. 그러던 중 비정상적인 인출 패턴과 항상 시야에서 얼굴을 극도로 숨기려는 행동이 일치하는 인물을 도출해냈다. 이와 동시에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위조 신분증, 휴대폰 명의, 데이터 유출 내역을 교차 분석하며 부산, 대구, 서울 경기권 등지의 단기 임대, 고용 정보, 의료 기록까지 모두 열람했다. 특히 한 성형외과의 비보험 진료 내역에서 날짜, 연령대, 시술 유형이 민재의 신상 변조와 일치하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나 결정적인 단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2024년 가을 인천국제공항의 출국장에는 새롭게 구축된 실시간 AI 안면 인식, 표알수 이동 이력 통합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다. 김민재는 오랜만에 서울 근교로 잠입, 지인과의 새로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던 참이었다. 특히 그는 최근 알게 된 여자친구가 해외 출장을 떠난다는 사실을 듣고 평소 원칙을 어기고 공항까지 배웅이라는 평범한 연애 행위를 실행했다. 공항에 도착한 민재는 시내버스와 공공교통카드 여러 번 환승으로 자신만의 추적 회피 루트를 반복 점검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은 주요 출입구, 셀프 체크인, 주차장, 터미널 연결 지점마다 얼굴 인식 카메라와 출입 정보가 자동으로 연동돼 있는 최신 시스템이 적용돼 있었다. 여자친구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출국장 쪽에서 돌아 나오던 그 순간 공항 보안센터 내부의 AI가 민재의 얼굴에서 위조 신분 의심, 과거 수배 데이터베이스와의 일부 유사점을 포착했다. 현장에서 자동 경보가 울렸고 민재는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탑승장 가까운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미 경찰과 공항경비대, 사이버 수사대는 10분 만에 긴급 연계망을 통해 수배 인물을 실시간 동선으로 추적했다. 이 과정은 극도로 조용하게, 그러나 일사불란하게 벌어졌다. 민재가 외부로 이동하기 전에 평상복을 입은 형사들이 잠복하며 동선을 차단했고 비공개 명령을 받은 공항 보안 요원들이 출입구와 화장실, 상업시설 통로를 봉쇄했다. 마지막 순간 민재는 무심코 자신의 선글라스를 벗으며 얼굴을 드러냈고 시스템의 신원 확인 메시지와 동시에 2명의 형사가 조용히 그에게 다가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체포 직후 민재의 표정엔 놀람, 허탈, 순식간에 훅 꺼지는 절망감이 동시에 스쳤다. 그는 잠시 저항을 시도했으나 이미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시점에 모든 걸 내려놓은 듯한 침묵에 빠졌다. 구금시설로 이송되는 내내 민재는 스스로 되뇌었다. 겨우 이런 이유로 잡히다니. 그 스스로도 언젠가 들킬 것이란 불안에 시달렸지만 그 마지막 남은 인간적 감정, 즉 가족, 애인과 보내는 평범한 순간을 욕심냈던 아주 작은
사소함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당시 수사팀원들은 체포 상황을 기술과 인간 심리의 미세한 틈이 맞닿을 때 완전 범죄란 없다라고 평가했다. 나라 전체에 관심을 모았던 긴 도피극의 막은 과학 수사를 믿고 인내하던 이들의 집념, 그리고 한 인간이 피할 수 없던 작은 욕망의 순간이 맞물린 결과였던 것이다. 결말, 재판과 선고. 김민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된 후 곧바로 구치소로 이송되었고 검찰에 의해 신속히 송치되었다. 피의사실 통보와 구속영장이 내려진 이후 이례적으로 대규모 언론 취재진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국민적 분노와 충격이 컸던 만큼 검찰은 범죄의 전말 동기 수법뿐 아니라 피해자의 사회적 파급까지 포함해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1심 재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치러졌다. 재판부는 김민재에게 살인, 사체송회 은닉, 사기,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5개 주요 혐의를 적용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다. 만 3년에 걸친 철저한 은닉, 사회적 존재소거, 친인척 대상의 사기 피해 등 사건이 지닌 비상식적 잔혹성과 사회성은 배심원은 물론 대중의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법정에 출석한 김민재는 초췌한 모습으로 특이한 감정에 동요 없이 대부분 묵묵히 진술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그가 범행 초기부터 범죄를 치밀하게 계획했으며 어머니를 죽인 후 시신을 분리 은닉하고 피해자의 존재 자체를 사회에서 말소시킨 사실을 논리적으로 입증했다. 범행의 사회적 심리적 잔혹성, 피해 가족과 사회에 남긴 상흔, 거액의 편취와 신분 세탁 시도 등 모든 범주에서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에서는 김민재가 장기간 경제 심리적 압박과 조현적 고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만 도주 중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과 스스로에 대한 분노가 늘 공존했다는 자필 반성문도 제출했다. 공판 과정에서 그의 심리검사, 대학 생활 중 고립감, 빚에 내몰린 과정, 가족 내 불화 등이 일부 조명되었으나 전자기술 위장 사기, 수법의 치밀함과 태연함, 범행 후 무감정적 대응이 오히려 시민 배심단에게 큰 경계심을 갖게 했다. 피해자 유족과 친인척들은 진술을 통해 가족을 파탄시킨 인간 이하의 행위, 부모 자식 간 최소한의 믿음마저 무너졌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피해 교사 동료, 지인, 학교 측에서도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교사 신뢰도와 가족 가치관까지 크게 훼손됐다는 진정서를 다수 제출했다. 재판 마지막 날 마지막 진술 기회에서 김민재는 담담하게 내 삶 전체가 잘못 엇나가기 시작해 그 끝이 이렇게까지 참혹하게 비참할 줄 몰랐다. 누구보다 어머니께 사죄드리며 나 자신에게도 책임을 지고 싶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회한이나 눈물은 거의 드러내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김민재에게 오랜 기간 은폐위장 경제범죄를 동원한 극단적 존속살해라는 법적 판단을 내리며 사회 전체와 법질서 유지를 위해서라도 가장 준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의 계획성, 사회적 파장, 피해 규모, 태연함, 피해자 유족의 고통, 이중 생활을 감안해 사형 집행 전 구치소, 수감글 선고했다. 선고 직후 법정 안팎은 비통함과 침묵으로 가득 찼다. 일부 언론은 한국 사회에 큰 회오리를 일으킨 폐륜 고도 계획 범죄, 새로운 범죄 예방 정책의 필요성이 분명해졌다고 평가했다. 재판 결과가 보도된 이후 각종 법률 심리학 전문가 포럼, 교원단체, 가족 상담기관에선 가정 내 대화와 신뢰의 결핍, 청년 심리 위기, 금융사이버 범죄에 대한 감시 시스템 강화 같은 사회적 논의가 일파만파로 번졌다. 김민재는 최후 진술에서 유화나 반성보다 가장 큰 실수는 내가 떠날 수 있었던 순간에 공항에 갔던 것이라며
덤덤하게 덧붙였다. 그는 항소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쪽을 택했다. 그가 남긴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죄의식 없는 이성의 잔혹성, 그리고 가족사회제도의 최후 보루가 허물어지는 위기에 대한 경고로 회자되었다. 이렇게 인천을 뒤흔든 긴 추적과 범죄의 대서사가 법원의 단호한 결말로 마무리되었다. 남은 것은 치유 불가능한 상흔과 경계, 그리고 이 사건이 한국 사회와 법, 가정, 청년에 던진 깊은 화두였다.